안녕하세요. 책으로 공부하는 미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채널 운영자 신진상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00세 노인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내용은 저자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책의 컨셉과 장점, 그리고 이제 책의 내용을 제가 10가지 키워드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 공부의 평가,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슈퍼리치들에게 배우는 돈 공부의 저자이며 이제 1년에 한 1000권의 책을 읽는 독서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책 표지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00세 노인인데요. 네, 나이가 들어 보이잖아요. 이게 100세 때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에디 제이쿠라는 이제 아이슈비츠 생존자, 지금은 호주에서, 독일에서 태어나서 호주에서 지금 살고 있었던,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작년에 죽었더라고요. 이제 이 책이 나온 게 이제 100세 때, 즉 2020년에 나온 거고요. 2021년에 사망을 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그죠, 대단한 거죠. 그죠? 아우슈비츠가 95%가 죽었거든요. 아우슈비츠보다 더한 곳은 아우슈비츠랑 한 20km 정도 떨어진 폴란드에 트레블링카라는 어떤 이제 수용소가 있었어요. 거기는 100%입니다. 거기는 이제 다 죽는 곳이었고요. 아우슈비츠는 그 옆에 화학공장, 그쵸? 화학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필요한 인력, 거기서 노예노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동할 인력들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론 결국에 더 이상 노동을 할 수 없으면 이제 그 나치가 이제 죽이려고 했겠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어떤 노동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 죽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도 사망자가 95% 나왔거든요. 이미 첫날 요세프 맹겔레가 그 유명한 그 아우슈비츠의 엔젤 오브 데스가 있잖아요. 살자와 죽은 자를 판단을 해서 첫날 50% 정도는 50% 이상 대부분 노인이나 그리고 10대 이전의 아이들 그죠? 은 대부분 바로 그날 죽었고요. 그리고 노동할 수 있었던 사람. 그러다 보니까 생존자는 상대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좀 더 많아요. 이 책이 이제 이 놀라운 책이죠. 어떤 생존을 해서 그것도 100세까지 살았다는 게 굉장히 놀랐고요. 이 책의 추천사를 이제 김영석 교수는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103세. 대단한 사람이죠. 연세대학교 철학과의 명예교수가 추천사를 쓰셨는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을 이제 좀 컨셉과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아우슈비츠에서 이제 자기가 생존할 수 있었던 비결을 그리고 그 후의 삶의 그 어떤 자신의 어떤 여정과 연결시켜서 떻게 자신이 생존할 수 있었는지를 쭉 보면서 인류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책인데 뭐 이런 책들은 너무 많잖아요. 진짜 아이슈비츠와 2차 세계관 관련돼서 정말 많습니다. 지금도 이 옴기니 번역문에서 소감에서 지금도 아이슈비츠 문학이 이렇게 관련된 문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증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게 놀랍다. 70년 벌써 45년에 문을 닫았으니까 올해 77년째인데도 여전히 나오고 있죠. 대단한 겁니다. 이 책이 놀랍게도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 1위였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판매 지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참 놀랍다. 그러니까 뭐 정말 아이슈비츠와 관련해서는 정말 정말 무궁무진하구나. 영원히 그쵸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해주는. 저도 되게 재밌게 저도 거의 아이슈비츠랑 관련된 책이나 이치세전과 관련된 책들은 제가 이제 미래에 관련된 투자와 관련된 책들 다음으로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많이 봤는데 뭐 사실 비슷한 얘기들 하고 있긴 하죠. 근데 그저 사람이 뭐 사실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비슷해요. 그러면 상황도 사실은 뭐 아우슈비츠 같은 끔찍한 상황도 있지만 대부분 처해진 상황도 좀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삶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교훈이나 메시지가 이 책은 좀 더 간결하면서 그리고 좀 더 심금을 울리는 뭐 그런 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책이었고요. 죽음의 수용소 아이슈비츠 이제 이 얘기가 내셔널 지오그래피 특집으로 해서 뭐 이제 아이슈비츠 관련해서는 정말 영화도 지금도 쏟아져 나오고요. 2차 세계대전과 아이슈비츠와 관련된 얘기들은 정말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 아이슈비츠 관련해서 가장 많이 팔렸던 책은 빅터 프랭클이라는 이제 오스트리아 출신 의사의 책, 예, 삶의 의미를 찾아서 원제가 그렇죠. 예,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우리나라 번역본 제목이 지금도 베스트셀러고 10대부터 시작해서 그쵸 70대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책들이고 명작 중에 명작으로 꼽히는 책인데 예. 아우슈비츠는 어,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이 책에 설명드리자면요. 당시 이제 30년대에 히틀러가 집권했을 때 한 50만 명 정도의 유대인이 독일에 있었는데요. 히틀러는 이미 23년도부터 시작을 했을 때 그 나치당이 이제 쿠데타를 하고 이제 집권하기까지 한 10년 정도 시간 동안 누누이 그쵸 유대인의 태안합에 유대인을 독일에서 내쫓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그런데도 이 50만 명이나 되는 적지 않은 그리고 대부분 상당수가 잘 살고 언론과 그리고 학계를 장악하고 그리고 비즈니스 금융계를 장악하고 있었던 독일계 유대인들이 꼼짝없이 히틀러의 나치당의 어떤 그런 집권과 히틀러가 권력을 잡을 수 있을까지 그냥 어떻게 보면 방치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독일인 중에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상당수가 정체성을 자신이 독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히틀러가 예, 쉽게 말하면 같은 유대인 중에서 쉽게 말하면 자기 같은 독일계의 유대인들은 아니고 자기는 독일인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첫째도 독일인, 둘째도 독일인 책에 나옵니다. 셋째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을 정도니까 저거지 않고 그 동유럽 즉 아시케나지 자기네들도 아시케나지만 동유럽 즉 우크라이나나 폴란드나 예, 소련 러시아 쪽에 살고 있는 유대인과 우리를 어떤 차별화시켜서 예, 그들이 이쪽에 보면 이제 중부 유럽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도와줄 거라는 면에서 기대를 한 적도 있어요. 이게 히틀러라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이제 국가 민족 이제는 있어도 아리안족이라는 국가라는 개념은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실 국가 사회주의라고 번역되지만 나치가 민족 사회주의인 거죠. 히틀러가 생각했던 거는 아리안 민족, 정확히는 이제 게르만족이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독일에 살았고 조상이 독일에 쭉쭉 살았고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아리안족의 피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 조금이라도 유대인의 피가 섞였으면 부적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인류에게 있어서는 어떤 해충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게 히틀러거든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그리고 집권할 때 당시도 히틀러가 압도적인 그 표차로 당선된 건 아니잖아요. 37% 일당이었지만 힌덴부르크가 정치적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그죠 어쩔 수 없이 그죠 그죠 수상으로 지명했지만 권력을 모두 지닌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참 보면 치밀하게 그때 국회의사당에 이제 방화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경찰이나 게스타포를 창안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힌덴부르크가 죽자마자 대통령직을 자기가 부임하면서 총통제로 이제 수권법을 만들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이 허하고 당하다가 그렇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38년에 예, 그 수정의 밤에 이제 그때 독일인들이 완전히 그동안 그쵸? 원래 독일인들은 그렇게 유대인에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아시겠지만 맨델스존 같은 음악가가 독일 최고의 예, 금융재벌로 예, 좀 성장하고 앤더슨의 아버지가 예, 할아버지도 칸트와 그쵸 친할 정도의 독일에서 대표하는 철학자였단 말이죠. 그럼 칸트가 유대인에 대한 편견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그쵸. 예. 그런 걸 보면은 반유대적인 동유럽이 오히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런 쪽보다 훨씬 덜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엔 좀 생소한 거예요. 이렇게 자기네들 독일인을 유대인을 그렇게 차별하지 않고 독일인과 유대인과 하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지도자가 바뀌면서 그렇게 어떻게 태도가 돌변됐다는 굉장히 어떤 보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 독일인들이 나약했기 때문에 그런 독재자의 그런 어떤 사탕발림에 그쪽에 넘어간 것이다. 나약함도 어떻게 보면 죄가 될 수 있다는 그쪽에 그런 어떻게 보면 한나 아렌트가 했던 악의 평범성과 비슷한 얘기인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단 우리 이제 이 저자 에디 자이쿠가 그죠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10가지 방법을 제가 이제 책을 통해서 이제 그 누구도 증오하지 말라. 이, 여기에는요, 이 사람은 이분은 그러니까 100세까지 살 수 있었던 행복, 나 자기는 인생에 태어나서 한 사람 한 번도 심지어 이 사람까지도 이 아돌프 히틀러까지도 증오한 적은 없다 이거예요. 증오하진 않는다니. 누구도 증오한 적은 없대요. 이게 무슨 예수님 정도가 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사실 히틀러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이나 전 세계 유대인들이 독일인이나 독일 민족을 아주 게르만족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히틀러라는 개인에 대해서 훨씬 더 악감정을 가지고 있죠. 예. 아마 모든 유대인이 히틀러를 증오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고요. 아마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인들이 여론조사를 하면 99.9%는 아마 히틀러가 그 세상에서 가장 증오스럽다고 얘기를 할 텐데 이 사람은 히틀러 자체도 증오하지 않는다. 왜냐? 결국 누군가를 증오한다는 건 누군가를 그렇죠? 예, 어떤 부정적인 쪽으로 자기 자신을 쓰는 거고요. 그게 결국 자기 자신의 건강이나 정신적 건강이나 육체적 건강에 도움이 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히틀러조차 증오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증오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인생을 살면서. 그렇죠? 예. 그리고 히틀러의 명령을 따랐던 뭐 거기 뭐 이제 게스타프나 그리고 이제 SS 그쵸 아우슈비츠에 일했던 독일군들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예, 증오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쵸 예, 않았어요. 그 대신 중요한 게 두 번째인데요. 그래서 용서를 쉽게 하지 말라. 용서는 안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용서를 하되 잊지는 말자 뭐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일본한테 당했다고 하기에는 당시에 친일파들이 너무 많았고요. 그죠? 예. 그리고 어떤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이 당했던 것과는 좀 급이 좀 다르긴 하죠. 우리는 식민지를 사실 당한 인도나 다른 나라들도 많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그죠? 예, 이제 그 이스라엘인이나 유대인들의 마음을 정확히 100% 공감할 수는 없겠지만 에디 제이코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난 증오는 하지 않는다. 히틀러조차도 증오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히틀러는 평생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는 히틀러의 부안해동했던 그죠? 예, 어떤 뭐 좀비처럼 따랐던 수많은 어떤 독일인들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독일에서 태어나서 그죠? 1차 세계 때 그죠? 예, 그러니까 자신의 외삼촌 중에서 한 사람은 이제 1차 세계에 참전해서 죽었거든요. 예, 그렇게 독일을 사랑했고 자기가 독일이라고 생각했던 나라지만 예,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쵸 호주로 결국 간 것도 그쵸 아마 용서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 될 거예요. 그쵸 안 그랬으면 예, 독일에 살든지. 근데 이 사람은 선택지가 유대인들이 근데 여기 보면 책에서 나와요. 왜 호주를 선택했느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여하튼 좀 떨어지고 싶은 거예요. 유럽과 그쵸 예, 그 어떤 그 이제 치가 떨리는 거죠. 그쵸 예, 그렇다고 용서를 쉽게 하지 말라. 이게 두 번째 인생의 행복에 이르는 그쵸 예, 누구를 미워할 수 있는 맞는 게 좋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걸 슬라브어지 책도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일본인들을 이제 기억하지 말라. 그 대신 용서하지 말라는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용서를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한 것이 그렇다고 잘못이 사라지겠습니까? 사과한다고. 예. 아무리 이제 히틀러는 사실 죽음으로써 그쵸 모든 게 끝났지만 독일 국민들은 그걸 지고 있잖아요. 그쵸 어떤 역사적 부채를 지고 있고 이제 독일 총리가 그쵸 이스라엘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해도 그쵸 이 에디 제이크를 비롯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쵸 예, 히틀러를까지 용서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용서와 증오는 하지 말되 용서를 쉽게 하지 말라는 게 두 번째 교훈. 세 번째는 희망을 절대 버리지 말라는 건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예. 어떤 순간에도 그쵸 이 얘기는 이제 죽음의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도 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어차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히틀러가 그쵸 예, 유대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가지고 이제 죽음의 수용소 그 가스 사용실로 집어넣고 와서 독가스를 뿌린 건 아니잖아요. 히틀러가 명령을 한 것뿐이죠. 예. 근데 1차적으로 거를 때 그쵸 이제 그 에레 저 이제 어, 이제 저 그 의사가 그죠 맹겔레 의사가 이제 판단을 한 거고요. 2차적으로는 이제 노동을 더 이상 못한 상태에서 이제 끌려가는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정해진 숫자가 있잖아요. 히틀러는 누가 죽었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숫자만 보고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예, 그런데 그 죽는 사람을 갈 때 그 눈빛에 있어요. 예, 이제 쉽게 말하면 희망을 버린 사람의 포기한 사람의 눈빛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빅터 프랭클의 얘기예요. 이거는 에디 제이크 얘기가 아니라 이제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포기하면은 그죠 더 빨리 그치 예 그치 가스실로 갈 수 있었던 길이죠. 그래서 희망을 절대 버리지 말았도록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희망을 끝까지 예, 이분은 포기하지 않았던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사랑하라 이 책 여기서 그 감동적인 연애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우슈비츠에서 같이 수용되었던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어떤 사망률이 훨씬 더 높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노동력이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여하튼 여성들이 필요했던 일부 노동에 있었고 참여해서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사랑을 하게 되고, 예. 그리고 그 여자와 결혼해서 이제 자식과 이제 손주를 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교훈은 사랑을 하는 거고요. 예. 이제 이거는 이제 연인에 대한 사랑, 여성의 어떤 여성이든 남성이든 어떤 성적 사랑과 이런 뭐 플라토닉 사랑을 다 동시에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쉽게 말하면 용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떤 종교에서나 똑같은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힘 중에 하나는 그 사랑하는 부인이 그쵸, 예, 꼭 살아남기를 빌면서 그쵸, 같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한 가지 이유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친구를 많이 사귀어라. 그래서 책 속에서는 또 한 명의 친구가 나와요. 그 친구가 이제 물론 이제 독일인 친구들도 있었는데 독일 친구들은 이제 히틀러가 짓고 나서 많이 발에 바뀌었고요. 유대인 친구가 나오면서 이제 그 친구도 이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사회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노년에 그쵸, 예, 어떤 평균 수명을 늘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알츠하이머라든지 그쵸, 예, 다른 병에 좀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은 사회적 네트워크, 좀 친구를 많이 사귈수록 그쵸,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알츠하이머는 줄어든다는 어떤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평생 공부하라. 그럼 우리 에디 제이쿠가 어떻게 해서 이제 45년까지 그쵸, 아우슈비츠가 이제 마지막 그 죽음의 공장을 이제 돌리기 전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기계공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쵸,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남았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분은 공부를 하면서 호주에서도 자신이 공부했던 걸 가지고 이제 생업에 저거 하고 그리고 중산층 이상으로의 부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저도 이 얘기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계속해서 책을 읽고 공부하면요. 불행이 찾아들 행복해지고 물론 공부해서 돈을 벌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불행의 길로 이르는 글쪽을 좀 막아줄 수 있는 그죠. 책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교훈을 주면 또 책을 통해서 또 많은 지혜를 얻을 수도 있잖아요. 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건 이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1번째는 나의 행복을 남에게 맡기지 말아라고 이제 책에서도 이제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건데요. 예. 나의 행복은 철저하게 내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나의 선택이 결정하는 거니까. 이제 물론 30년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유대인들의 행복을 어떤 유대인을 가장 증오했던 한 사람에게 맡겨졌던 이 일 때문에 그런 거지만 이건 민족 단위로도 그렇고요. 개인 단위에서도 그렇고 절대 행복이라는 건 누구한테 맡겨서 누가 대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는 되게 중요한 얘기라는 생각.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는 슬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라. 그렇죠. 슬픔은 이제 반이 되고 기쁨도 나누고 이런 정신. 이건 이제 친구와 말씀드리는 데는 친구를 많이 사귀는 거랑 저건데 그래서 아마 이분이 책을 쓴 거예요. 자신이 그렇죠. 아이슈비츠 기록을 이제 나올 만큼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새 책을 더 한 권 추가한 이유는요. 그렇죠. 이 슬픔도 나누고 기쁨도 그렇죠. 예. 45년 이전은 슬픔이고 45년 이후는 기쁨이겠지만 나누는 과정 속에서 그렇죠. 예,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어떤 남도 행복해지고 자기도 행복해지는 길을 찾는 거죠. 예. 그리고 아홉 번째는 인간의 존엄 없으면 어느 순간에도 포기하지 마라. 그렇죠. 예. 이거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예. 그래서 전쟁에 반대하는 거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쵸 뭐 개인적인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쟁을 이용하는 그쵸 이 러시아 같은 나라를 이제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경멸하는 이유도 이건 것 같아요. 예. 인간의 존엄성을 어느 순간에도 포기하지 마라. 예, 이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이 순간에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라.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좀 더 살아남을 의지가 더 커져지고, 예, 그리고 어떤 현재 결국 과거는 지나가 있고 미래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생은 현재만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예, 현재에 충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디 제이쿠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에 대한 평가를 하자면요. 일단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항상 모든 불행은 아이슈비츠와 비교해 보면 불행도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불행도 아이슈비츠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오징어 게임에서 이제 사실 그 살아남을 그 끔찍한 순간에서도 그건 아이슈비츠를 사실 생각해 보면 아이슈비츠보다는 낫잖아요. 그죠? 예. 그 한 명이라도 살아남아서 그죠? 예.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공감 능력을 키우고 싶을 때 이제 큰 도움이 되는 책이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데요. 아이슈비츠를 경험하지 않은 미래 세대도 계속해서 앞으로도 아이슈비츠를 읽을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책에 대한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